안녕하세요. 네, 강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에 대비해서 찍어온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베니스의 상에 나오는 이 샤일록과 안토니오의 그 중요한 재판, 아마 이곳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가 그 유명한 줄리엣의 집입니다. 로미오 오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저를 가지세요. 이곳에서 바로 셰익스피어가 배우로 그리고 극작가로 심지어 극장주로 활동했던 그런 곳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래포드 어펀 에이븐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방입니다. 정말 평생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에 그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행. 제 인생에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 만드신 분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나 봐요. 참 충격적인. 네. 어쨌든 이제 시대가 낳은 천재, 천재가 만든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런던을 가죠. 런던을 가면 저는 언제나 정말 될 수 있으면 국회의사당을 반드시 가고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가면, 글쎄요, 제가 국회의사당을 몇 번쯤 가봤을까요? 글쎄 10번은 더 가봤겠죠. 물론 안에 다 10번을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냥 가서 그래도 이렇게 쓰다듬어 본 것만 해도 이제 10번은 더 넘을 겁니다. 근데 가면 반드시 또 이 국회의사당 뒤에 있는 정치인의 광장을 갑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광장인데 가면 이제 19세기의 대영 제국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정치가들의 동상이 쫙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좀 낯선 사람들이 있죠. 영국 사람들이 아닌데 마치 영국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동상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에서부터 링컨, 그 중간에 넬슨 만델라,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간디 선생님이죠. 세 분은 사실 영국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분인데 저는 이 동상을 볼 때마다, 이 광장을 볼 때마다 영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정말로 뻔뻔스럽다. 사람이 뻔뻔스러우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 그냥 어설프게 뻔뻔스러운 거는 그건 진짜 아닌 거고. 예를 들면 링컨 같은 경우는 노예무역을 폐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서 노예를 가장 많이 팔아먹은 나라는 영국입니다. 노예무역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것도 영국이고, 그리고 그 노예가 기른 목화를 수입해서 면직 사업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의 면직 산업을 장악했던 것도 영국이에요. 근데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을 자기들의 위대한 정치가들과 함께 국회 광장에 세워놨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넬슨 만델라는 평생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인종차별 정책을 누가 만들었죠? 영국 사람이 만들어서 100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마치 이제 와서 보면 넬슨 만델라가 영국 사람인가? 혹은 영국이 정말로 이런 걸 한 적이 없다는 것처럼 세워놨습니다. 간디도 그렇죠.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은 누구를 향한 거죠? 영국을 향한 겁니다. 근데 이제 딱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일본의 국회의사당 앞에 안중근 동상, 김구 선생님 동상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처럼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서먹할까? 제가 이번에도 이제 가서 보면 간디 선생님 앞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사진 찍겠어요? 한국 사람이겠어요? 일본 사람이겠어요? 다 인도 사람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사진 찍어요. 그럼 그냥 집에 가서 개인 소장하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기저기다 막 보내요. 그럼 한국 사람한테 보낼까요? 다 인도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보는 인도 사람들은 과연 영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제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넬슨 만델라 선생님이 이제 2013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날 런던 신문 이 가판대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 넬슨 만델라가 그래, 영국 사람이 맞았어,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영국 신문이 오버할 리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대부분 모든 신문의 일면 톱은 그 넬슨 만델라 서거 소식이었어요. 물론 이 정도로 호들갑은 아니었지만, 넬슨 만델라가 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백악관의 브리핑룸에 본인이 직접 서서 이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자기는 사표를 잃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스케줄이 없나?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제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부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죠.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분 정말 멋진 분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옵니다. 이분 굉장히 한가하신 분이구나.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안 할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안 갈까? 그럼 이게 그분의 문제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어떤 분이 계셔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어도 여러분들은 넬슨 만델라의 죽음에 별로 관심 없었을 겁니다. 가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럴까? 전 그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도 특이하죠. 넬슨 만델라가 죽었는데 프랑스의 국가기관이 다 조기를 내겁니다. 여기 있는 이 건물은 지금 프랑스 외무성이죠. 커다랗게 사진을 걸고 조기를 걸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빔을 쏘고 있는 이곳은 파리 시청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건물은 우리의 청와대에 해당하는 엘리제 궁이죠. 왜 이럴까?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 사람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니네 왜 이랬니? 그러면 저는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너넨 안 했니? 너희는 왜 안 했을까? 우린 왜 안 했을까? 미국은, 영국은, 프랑스는 왜 이럴까? 저는 결국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보다 뭐 인류애가 더 뛰어나다거나 더 훌륭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거를 잡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그들은 세상을 움직여 본 사람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지배해 본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지배할 때 뭘 지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냐 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간디가 정말로 훌륭해서 맞죠. 그러나 그 간디의 훌륭함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인도라고 하는, 앞으로 20, 30년 후에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일할 때 그 나라 인구가 18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도대체 얼마나 큰 나라예요? 작년에 파리에서 테러가 있었어요. 테러가 나서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테러를 추모하기 위해서,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에펠탑에 불이 꺼졌습니다. 파리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리의 에펠탑은 불이 꺼지지 않는 탑입니다. 만들어지고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 불 꺼진 적이 몇 번 없었어요. 근데 불이 꺼졌어요. 그들을 애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이 다 파리의 삼색길을 불을 밝히는 겁니다. 지금 저 신문의 편집을 보면 미국 신문도 있고 독일 신문도 있고 아랍 신문도 있고 브라질 신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메이저 신문들도 다 편집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시각이 비슷한 거예요. 이 테러와의 전쟁은 프랑스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동참하는 전쟁이다. 모든 나라를, 인류를 대상으로 한 테러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좀 더 편집이, 한쪽엔 불이 꺼졌지만 삼색 정신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면 삼색 정신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삼색 정신은 결국은 자유, 평등, 동지애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준 근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자유롭다라는 걸 믿습니까?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서로 자기 옆에 있는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믿냐고요. 믿으신다면 삼색정신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평등할 필요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삼색정신은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IS가 왜 서울이 아니라, 왜 동경이 아니라, 왜 베이징이 아니라 왜 파리를 테러 대상으로 삼았을까? 그 도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유, 평등, 동지애, 그거를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무슨 탈을 써도 그들은 테러 조직인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우리나라의 건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봤죠.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그랬더니 이때 이제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진을 당연히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왜 없냐라고 난리가 나서 뭐 정부에도 전화하고 시청에도 전화하고 어디도 전화했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몰라. 불을 왜 켜는지는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짜증을 내서 결국은 우리나라 건 다 빠졌는데, 그 다음날 신문을 찾아보면 몇몇 신문이 이렇게 작은 박스로 기사를 썼어요. 비판하는 기사를. 왜 우리는 이런 게 없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막 기자들이 전화를 하고 하니까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그러고 났더니 이제 파리에 다시 불이 들어온 겁니다. 결국은 불이 꺼져서 추모했더니 다른 곳들이 삼색정신 꺼지지 않았어,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꺼지지 않아, 걱정 마. 그러면서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대한민국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남산타워인데요. 문제는 삼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불 한 10초, 흰불 10초, 빨간불 10초 돌아가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걸 보면서 와, 파리에 삼색정신이 켜졌어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고장났어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네. 근데 이것도 애국적인 신문이 우리도 뭔가를 했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 요거를 그대로 편집을 해서 그 위에 우리도 불 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한테는 연락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한 거 아니야? 그게 자기들끼리 연락한다고 되나요? 그럼 누굴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외교부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관광청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뭐 전기공사를 통해서 하나요? 참, 이게 누군가 정부끼리 연락해서 한다라는, 그것도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삼색정신이 뭘 뜻하는지, 파리의 테러가 뭘 뜻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에펠탑에 불을 껐는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 문명.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공감 문명입니다. 순식간에 분노하고 순식간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 줍니다. 그게 결국은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있는 일이, 아프리카에서 있는 일이, 유럽에서 있는 일이 몇 초 후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진 다 받아보면 다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고요. 제가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한 대학교의 총장님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거기에 대학 교육이, 우리의 교육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펼쳐질 문명은 공감 문명인데 우리는 공감 문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공감 문명이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2라는 숫자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죠? 작년에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70억 명의 인류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파리에 모여 있는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지금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100년, 200년 뒤에 반드시 인류는 파멸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그게 얼마나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 그게 얼마나 옳은 얘기냐. 여러분이 100년, 200년 살면 죽는 것과 똑같이 사실은 옳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환경사회단체가 그 파리에 있는 협약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갖 퍼포먼스를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환경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파리에서 열리는 이 기후변화 협약에 외국에 있는 단체들처럼 힘을 보태지 않는 걸까? 제가 이분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냥 좀 기생오라비처럼 생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오스카상을 받으면서 한 연설을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괜히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인상평 때문에 한 사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분은 수상 소감은 짧았고 그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Thank you to the Academy. Thank you to all of you in this room. I have to congratulate the other incredible nominees this year for their unbelievable performances. The Revenant was a product of the tireless efforts of an unbelievable cast and crew I got to work alongside. First off, to my brother in this endeavor, Mr. Tom Hardy. Tom, your fierce talent on screen can only be surpassed by your friendship off screen. To Mr. Alejandro Inarritu. As the history of cinema unfolds, you have forged your way into history these past 2 years. What an unbelievable talent you are. Thank you to you and Chivo for creating a transcendent cinematic experience for all of us. Thank you to everybody at Fox and New Regency, in particular Arnon Milchan. You were the champion of this endeavor. My entire team. I have to thank everyone from the very onset of my career, Mr. Caton Jones, for casting me in my first film, Mr. Scorsese, for teaching me so much about the cinematic art form, to Mr. Rick Yorn, thank you for helping me navigate my way through this industry, and to my parents, none of this would be possible without you, and to my friends, I love you dearly, you know who you are. And lastly, I just want to say this. Making The Revenant was about man's relationship to the natural world, a world that we collectively felt in 2015 as the hottest year in recorded history. Our production needed to move to the southern tip of this planet just to be able to find snow. Climate change is real. It is happening right now. It is the most urgent threat facing our entire species, and we need to work collectively together and stop procrastinating. We need to support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do not speak for the big polluters or the big corporations, but who speak for all of humanity, for the indigenous people of the world, for the billions and billions of underprivileged people who will be most affected by this, for our children's children, and for those people out there whose voices have been drowned out by the politics of greed. I thank you all for this amazing award tonight.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Thank you so very much. 결국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나도 오늘 밤이 시작이고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배우가 되겠다. 너무 멋진 사람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벨기에에서 테러가 있었을 때도 전 세계는 비슷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빠져 있었습니다만, 태양의 후예는 이거를 만들 때부터 사실은 중국 측에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의견 교환을 통해서 결국은 그냥 중국 시장이 열광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공감적 요소가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눈의 문제죠. 우리는 아예 세계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감한다는 건 사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는 왜 이걸 좋아할까?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는 이걸 왜 싫어할까? 그런 거 다 있지 않나요? 이 남자를 모르면, 이 남자는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맨날 데이트는 노래방에서 해. 이 남자는 티를 마시는데 나는 맨날 커피를 권해. 그럼 이 사람하고 사랑이 유지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99%를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리고 식량도 80% 가까이를 외국에서 수입하고요. 우리의 모든 경제 기반은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계하고 호흡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라고요. 버틸 수 없는 나라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계를 얼마나 아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긴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개인의 몫으로 던져져 있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이라는 이 주제를, 이거는 약간 제 잘난 척인데, 이미 지식향연이 시작되던 2014년에 2016년의 주제는 셰익스피어다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밌잖아요, 무엇보다. 그런데
올 초에 한 신문에 영국의 총리가 이런 기고문을 보낸 겁니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에 보내는 초대장. 그러면 이분은 한국 신문에만 보냈을까요? 전 세계 신문에 다 보낸 거고요. 이미 3년 전부터 영국은 셰익스피어 탄생 450주년과 서거 400주년을 딱 3년 프로젝트로 잡아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문화 산업을, 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산업이고 문화인 겁니다. 전 세계가 이미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신문을 보시면 우리나라 신문에도 요즘 셰익스피어 공연 혹은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뉴스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는 이렇게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본론인데, 왜 셰익스피어가 영국에서 1600년대 초반, 15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활동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은 4명의 비극 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명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3명은 비슷하고 1명만 약간 뜬금없죠. 근데 이제 3명은 제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서 보면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1명을 더하면 이제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의 셰익스피어입니다. 세계의 비극 작가가 왜 이 4사람일까? 근데 왜 이 4사람은 1명은 2500년 전에 아테네 사람이고 1명은 400년 전에 잉글랜드 사람일까? 결국은 고대의 아테네와 근대의 잉글랜드 사이에는 비극 작가를 배출한 시대적 유사한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배경은 뭘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소비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필요해서 소비하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거를 소비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비극이라는 것도 비극을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왜 비극이 필요했을까? 일단 2500년 전을 보죠. 결국은 아테네라고 하는 작은 폴리스는 새로운 체제를 갖게 된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우리가 곧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체제.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주어졌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위적이고 가장 연약하며 가장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를 만든 국가는 2500년 전에 인구 30만이 맥시멈이었던 아테네라는 공동체였고요. 그 공동체가 100년 정도 유지되다 망한 다음에 민주주의는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는데 1776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역사상 2번째로 민주주의에 이상을 내걸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나니까 20세기에 너도 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죠? 유럽 서구 선진국들 빼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자부할 만한 나라입니다. 20세기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산업화를 시작해서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다한 20세기의 기적적인 국가를 하나 꼽으라면 그건 우리나라예요. 19세기의 기적을 꼽으라면 그거는 일본입니다. 21세기 기적이 누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고대 그리스는 새로운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체제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대 그리스의 시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받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주인은 무엇인지,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될 절박한 필요성을 아테네 시민사회는 가지게 됐던 겁니다. 리버럴 아츠,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인문학을 리버럴 아츠라고 할까? 어원을 찾아보면 결국은 자유인의, 자유와 관련된 학문이 인문학인 겁니다. 노예는 배울 필요가 없는 학문인 겁니다. 왜? 노예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문학은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만 알아야 된다? 아니에요. 과학자도 알아야 되고 철학자도 알아야 되고 사업자도 알아야 되고 정치가도 알아야 되고 이 사회의 모든 사람,
내가 자유인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게 인문학이고 리버럴 아츠인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비극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왕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고 애를 넷이나 낳습니다. 자, 대한민국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막장 있나요? 아니, 대한민국 TV에서 아버지 죽이고 엄마랑 결혼해서 애 넷 낳았다. 이거 가능한가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메데이아, 남편이 바람 폈습니다. 남편한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남편이 가장 아끼는 무엇인가를 죽이는데 남편이 가장 아끼는 무엇인가가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죽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올 수 있나요? 네, 절대 못 나옵니다. 막장 중에서도 이건 정말 막장입니다. 근데 이 막장 드라마를 고전이라는 이름하에 지금도 모든 영문과에서, 모든 극을 배우는 곳에서 이거를 다 배워요. 아니, 누가 하면 막장이고 누가 하면 고전이야? 이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두 작품이 예를 든 거지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막장 드라마와는 다른 메시지. 그거는 결국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아테네인들이 시민들에게 던져주고자 했던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선택에 대한 자유, 자유에 대한 책임. 주인은 두 가지예요. 주인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시민의 핵심은 책임인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는 길을 가다가 어떤 노인하고 마주쳤는데 노인이 길을 비키라고 했을 때 내가 왜 비키냐? 당신이 비킬 수도 있지 않냐?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무슨 나이가 벼슬이냐? 하면서 시비가 붙어서 이 노인을 때렸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면 노인을 때려도 되나요? 아버지가 아니면 노인을 때려서 죽여도 되나요? 그냥 비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비키지 않았어요. 그는 선택한 거예요. 비키지 않고 이 사람을 때려야겠다. 그 순간 그는 언젠가 그 자기의 성정을 참지 못한 그 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메데이아는 더 심각한데, 이하손이라고 하는 남편이 황금 양모를 구하러 왔을 때 이 황금 양모를 구하는 걸 도와줌으로써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아버지 대신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망갈 때 자기 남동생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틀림없이 황금 양모를 찾으러 올 텐데 아버지한테 양모보다 더 중요한 거는 후계자인 아들밖에 없어. 여기 뒤에 아버지가 쫓아오죠. 배가 막 쫓아옵니다. 이때 메데이아는 자기와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남동생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상대로 배를 멈추고 남동생을 구하는데 때가 늦어서 남동생은 죽었어요. 결국 메데이아는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그 선택을 했을 때 그녀는 이런 비극적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가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그를 배신한 겁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배신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시민을 기르기 위한 그런 어떤 예술, 교육, 철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민주주의가 망하고 인류 역사에서 비극은 사라집니다. 비극 작가도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이 주인이 될 필요가 없고 시민이 비극을 봐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소수의 왕과 귀족과 사제 집단이지 이제 시민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영국에 새로운 사회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천재를 낳은 겁니다. 그 사회를 이끌어간 왕조는 튜더 왕조입니다. 헨리 7세, 헨리 8세, 엘리자베스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그런 왕조였는데 이 왕조 때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도 일어나고요. 의회가 성장하고요. 권력이 교체되죠. 권력이 교체된다는 것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지배계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중세의 봉건 영주가 아닌 근대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계급, 그리고 스페인과의 패권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세상을 지배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투더 왕조가 탄생하기 이전의 영국은 어땠냐? 뭐 당연히 중세 봉건 영주 시대를 지냈는데, 그때 100년 전쟁과 30년 전쟁이라는 굉장히 파멸적인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1485년에 보스워스라는 곳에서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싸움에서 랭카스터 가문을 대표하는 헨리 튜더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튜더 왕조가 탄생된 겁니다. 이 새로운 왕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국가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100년 전쟁이란 건 뭐죠? 영국이 프랑스로 쳐들어가서 프랑스의 왕위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쟁이 결국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실패로 끝났어요. 이제 투더 왕조는 더 이상 대륙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은 바다에 있는 거야. 지금 대항해 시대잖아. 아니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바다로 나가는데 우리도 바다로 나가는 게 낫지 않아? 새로운 길로 가는 방향 설정. 그러면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후원을 하죠. 뭐 민간에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돈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임대를 해준다든지, 법으로 산업을 보호한다든지, 평화 시에는 군함을 이제 상선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개척하는 항해를 후원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튜더 왕조는 영국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드레이크. 앞에 써라고 붙어 있으니까 귀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길 귀족으로 태어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데번이라고 하는 지역에 농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이 당시, 우리 1500년 되면 임진왜란 전이니까 뭐 이제 연산군 지나가면서 뭐 명종 나오고 뭐 이럴 때겠죠. 아닌가? 비슷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선조 전입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 백성으로 태어나서 양반이 될 수 있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일반 백성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뱃사람이 됐어요. 그냥 배를 탄 거예요. 근데 뱃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양반이 되려면 과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양반이 되려면 배를 타는 겁니다. 귀족이 되려면. 이 사람이 써가 됐는데, 이 사람은 1577년부터 3년에 걸쳐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세계 일주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세계 일주는 마젤란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국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50년쯤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로 세계 일주를 하는 게 바로 이 드레이크라는 사람입니다. 무슨 배를 타고 가죠? 그냥 이런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진짜 작은 나무배. 길이가 30m밖에 안 됩니다. 폭은 6m 정도예요. 정말 작습니다. 폭이 6m면 아마 여기서 여기 정도일 거예요. 배 안에 들어가 보시면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됩니다. 이 작은 배를 타고 400년도 더 전에 지구를 한 바퀴 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호화 유람선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저는 안 가요. 언제 어디서 태풍을 만날지 알고 그걸 가. 저는 안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갔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익스플로어, 파이오니어.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입니다. 탐험을 하는 사람, 개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죠. 항해자. 제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에도 그거에 딱 걸맞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뭐하니? 나는 여행이 직업이야. 나는 그냥 탐험해. 나는 그냥 배 타고 돌아다녀. 한량이구나. 건달이네, 건달. 딱 그런 거죠. 다른 겁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헨리 8세와 엠블린의 사랑은 굉장히 유명하죠. 결국은 헨리 8세라는 사람은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죠. 왜냐하면 유럽의 왕들 중에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대부분 결혼은 한두 번 정략 결혼을 하고요. 다 애인을 둬요. 수십 명씩. 근데 헨리 8세는 아주 특이하게 애인의 수는 굉장히 적은데 부인의 수는 남들의 두세 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결혼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나? 이 사람은 아들을 낳고 싶었던 겁니다. 왜 아들을 낳고 싶었냐? 100년 전쟁과 30년 전쟁이라는 내전이 끝나고 아버지가 나라를 세워서 자기한테 물려준 지 24년밖에 안 됐고 자기가 왕노릇을 한 10여 년 하고 나니까 이제 3, 40년 지났어요. 결국은 3, 4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가 안정화되지 않은 겁니다. 사회를 안정화시키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여왕으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특히 영국 역사에서는 마틸다라고 하는 여왕이 다스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그냥 영국 역사에서는 아나키라고 표현해요.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여왕에 대한 추억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왕자를 원했던 겁니다. 왕자를 원했는데 부인이 아들을 못 낳는 거죠. 그때 이제 엠블린이 딱 와서 내가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래? 그러면 이혼해야지. 교황이 쉽게 허락을 해줄 줄 알았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왜 그걸 교황 허락을 받냐고. 그냥 당신이 교황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냥 이혼하고 아들 낳고. 그 진짜 좋은 생각이네. 그러고 나서 본인이 국교회라는 걸 만들고 국교회의 수장이 되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세력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수도원 해체라는 거. 영국에 가서 보시면 수백 개의 폐허가 된 수도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원을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왜? 수도원은 기본적으로 교황의 직속 부대입니다. 근데 교황이 더 이상 영국의 교회의 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원은 존립의 근거를 잃은 거예요. 중요한 건 수도원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 때의 사찰, 고려시대 때의 사찰, 조선시대 때의 서원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땅과 재물을 갖고 있는 이 수도원. 근데 법적 근거도 종교적 근거도 없다. 수도원을 해체하면 거기서 나오는 땅은, 거기서 나오는 보물은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죠? 왕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혼자 다 가지면 욕심쟁이라고 욕먹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지켜야 될 이유도 없죠. 결국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1,000만 원짜리 땅을 100만 원에 불화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900만 원 이익을 얻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죠?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다시 가톨릭이 돌아와서 여러분이 이 재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난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열정과 사람의 근본적인 재산을 향한 욕망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리품을 배분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게 젠틀맨 그룹인 거예요. 소수의 귀족, 봉건 영주들이 아니라 새롭게 성장하는 중산층한테 이 재산의 상당 부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거를 바다에, 상업에,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산업은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젠틀맨 그룹이 결국은 새로운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의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상업과 새로운 신진 세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왕이 훨씬 셌지만 결국은 16세기를 지나고 17세기를 지나면서는 의회가 국가를 떠받치고 왕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이 벌리하우스는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사람은 헨리 8세 때 관료로 시작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 정도의 집을 지었어요. 그냥 빈털터리로 시작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새로운 계급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매드포드 공작 가문의 워번 애비는 수도원을 뺏어서 불화할 때 이거를 받아서 집으로 개조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국가의 정책 방향을 바다로 정하는 것, 그리고 이 정책을 이끌어갈 새로운 엘리트 계층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로 튜더 왕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다했고 그 절정에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 겁니다. 그녀의 정책은 실리 정책, 평화를 정착하는 정책.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 정책이 방향은 맞는데 결국은 상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엘리트층이 성장하려면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을 그녀가 확고하게 추진을 해줍니다.
국교회를 수립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정치가 안정되면 결국은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라는 굉장히 논리적인 수순에 의해서 국가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선순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정이 안정되고 상업이 발달하고 법치가 강화되고 의회가 도약하고 그 와중에 런던이라는 도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런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뭐 그 당시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20만까지의 인구가 몰려 살았다는 거예요. 1616년에 2명의 대문호가 죽였습니다. 셰익스피어만 죽은 게 아니라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2명의 왕이 다스렸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45년 동안 지배했었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펠리페 2세라고 하는 스페인의 왕은 42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보면 복식에서 좀 차이가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자유롭게 입었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보석도 달고 막 치장을 했어요. 반면에 옆에 계신 남자분은 굉장히 절제돼 있고 엄숙합니다. 이 두 사람의 캐릭터, 이 두 사람의 사회, 이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가 갖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영국은 오픈돼 있고 발랄하고 뭔가 막 사치가 막 넘쳐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돈이 돌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굉장히 엄숙하고 균형, 절제, 규제 이런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두 나라가 미래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유럽 지도를 보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렌지 빛깔을 띠고 있는 것들이 스페인의 지배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보랏빛이 스페인의 사촌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 영토예요. 영국은 진짜 작은 이류 국가에 불과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의 절반을 스페인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 세계 지도로 넓혀보면 영국은 그때 식민지라고는 하나도 없죠. 스페인에 있는 식민지부터 시작해갖고 이쪽에 보이지 않는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영국이 아닙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스페인인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녹색이 이기는 게 맞겠어요? 주황색이 이기는 게 맞겠어요? 네, 물어보는 제가 좀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인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스페인이 이길 것 같지만 오늘날 그 당시를 돌이켜보는 우리는 스페인이 이길 수 없다라는 너무나 많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질을 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미 스페인이 질 거다, 잉글랜드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녀는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의 사회는 개방된 사회고 다양성이 인정되고 역동적인 사회고 자유가 보장돼 있고 엘리트와 시민이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단합돼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스페인은 폐쇄돼 있고 여기는 순혈주의만 따지고 정체돼 있고 규제 일변도의 국가고 그리고 지배계층은 분열돼 있다. 겉으로 보기엔 스페인이 굉장히 큰 나라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컨텐츠는 영국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는 스페인이 어떻게 제국이 됐겠어요? 폐쇄적인 순혈을 강조하고 규제를 강조하고 분열되어 있는 스페인이 세계제국을 마련했겠어요? 아닙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다양성이 인정되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제국을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만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과 10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적함대가 1588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군대에게 깨졌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림을 하나 그리죠.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이 그림의 핵심은 뭐 무적함대가 깨졌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손에 있는 겁니다. 손을 잘 보시면 지구 위에 여왕의 손이 딱 올라가 있죠.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나다. 앞으로 바다는 우리가 지배할 거야. 지배했다가 아닙니다. 지배한다도 아닙니다. 지배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역사를 보면 어떤 단초가 있어요. 근데 그 단초가 결국은 성장해서 결국은 씨를 뿌리면
나무가 되고 가지가 자라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것과 똑같이 이미 투더 왕조 시대 때 이런 씨앗이 뿌려지고 나무가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시대가 결국은 런던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비극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To be와 not to be. That is your question. 그게 왜 퀘스천이죠? 여러분도 항상 고민하잖아요. 짬뽕 먹을 거냐, 짜장면 먹을 거냐. 그렇지 않나요? 뭐 아니면 뭐 노래방을 갈 거냐, 아니면 뭐 당구장을 갈 거냐, 아니면 국어 공부를 할 거냐, 수학 공부를 할 거냐, 이 남자랑 만날 거냐, 헤어질 거냐.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힘들어지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모두 고민하고 모두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고민,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400년 전에 표현한 To be와 not to be는 정말로 명문장이다. 인류의 정말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 그럴까?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는 어떤 시대죠? 신이 지배하는 사회. 신이 지배하는 사회에 인간이 왜 존재를 고민하냐고요. 인간은 신이 내려준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되는 겁니다. 자살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to be or not to be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의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햄릿은 존재를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신에서 인간으로, 확신에서 회의로, 중세에서 근대로, 유럽에서 세계로, 농경사회에서 자본사회로 사회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의들을 보면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연극을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극을 본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 런던의 시민들은 연극을 듣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연극의 핵심은 무대장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사에 있는 겁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your question. 죄송합니다. 저도 그거밖에 못 외워서. 그런 겁니다. 어디서 연극을 보죠? 글로브 시어터 같은 곳에서 봅니다. 글로브 시어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극장을 그대로 재현해낸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중요한 건 이 극장에 그 당시에 3,000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3,000명이. 작은 극장들이 있었어요. 스완극장, 백조극장. 이 백조극장은 작은 극장이라 2,400명이 들어가고요. 대부분 큰 극장은 3,000석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용 극장이 셰익스피어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런던에 1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드니 학교니 뭐니 해서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30개가 넘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이 연극이 공연이 된답니다. 그러면 인구가 10만에서 20만 맥시멈인 사회에서 한 번에 3,000명이 모여서 뭔가를 본다. 그게 서울에 만약에 서울에 1,000만 시민이 산다. 그러면 몇 명이 모이면 3,000명이 모이는 거겠어요. 그 사실은 10만, 20만, 30만이 모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10만, 20만, 30만이 모여서 뭘 하죠?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듣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알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 더 중요한 건 귀족과 평민이 같은 공간에서 이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모여있는 이 수천 명의 시민들, 시민보다 낮은 계급들, 정말로 가난했지만 1실링을 주고 와서 연극을 듣는 이 사람들의 수준은 얼마나 높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런던이라는 사회, 잉글랜드를 이끌어가는 사회는 그 당시에 어떤 세상에 있었던 도시보다도 선진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귀족과 시민과 그 밑에 있는 계층 간의 격차가 적었던 그런 사회였던 겁니다. 결국 대의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시민사회가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필요로 했던 거죠. 저희가 갑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시어터에서 이곳에서 초연됐던 맥베드를 볼 겁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고향인 이 스트래포드 어펀 에이븐에서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에서 리어 왕을 볼 텐데, 중요한 건 이 리어 왕이 올해 리어 왕 개막작이라는 겁니다. 개막전.
그런가 하면 베로나에 가서는 오페라를 볼 겁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아이다를 볼 거고요. 그리고 베니스에서는 이 교회를 하나 빌려서 베니스를 대표하는 비발디의 사계를 들을 예정입니다. 정말로 멋진 여행이 될 겁니다. 갔다 오시면 아마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보물들을, 보석함을 발견한 거로 아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보물? 아닙니다. 이런 보물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비싼 옷을 샀다고 해서,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비싼 보석을 걸쳤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싼 사람이 되고 우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어야 될 보물은 이런 겁니다. 이런 가치들, 리버럴 아츠의 가치들, 주인이 될 수 있는 학문적 가치들, 인격적 가치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